사실은 법원 공무원에 이제 33년을 하고 그다음 집행관 4년에서 37년을 저희가 공직 생활을 했었습니다. 제가 10년째 법무사를 하고 있는데요. 돈 받지 않았습니다. 수수료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가슴 뿌듯하고 내가 법무사로서 긍지가 있구나. 네, 우리 김정일 법무사님께서 오랜만에 출연하셔서 말씀을 드리는데, 김정일 법무사님 법무사 되고 나서 그냥 그냥 사무처 차려서 법무사 하시면 되는데, 법무사를 위해서 계속 일도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 또 직책을 또 갖고 계시고 하잖아요. 또 법무사를 하시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법무사를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해보시니까 어떠셨나요? 제가 사실은 법원 공무원에 이제 33년을 하고 그다음 집행관 4년에서 37년을 저희가 공직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러는데 공직 생활 할 때 나도 법무사라 하면은 나는 이렇게 할 텐데 라는 의문점도 있고, 법무사 하면은 많은 것을 자기 능력이나 실력을 표현할 수 있고, 그리고 일반 서민이나 국민들한테 법률 생활법무 전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달할 수 있고, 상담해서 그 사람들한테 억울함이 없도록 아니면은 억울한 것을 풀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참 좋은 직업 아니냐, 이렇게 해서 선택해서 제가 2012년 1월 10일자로 집행관을 마치고 2월 8일자로 법무사 개업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10년째 법무사를 하고 있는데요. 법무사다워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법무사가 자기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 객관성 있게 처리를 해야지, 편파적이거나 아니면은 규정이나 규칙 아니면 법 제규정을 지키지 않고 막연한 생각에 업무 처리를 한다 하면 그것은 앞으로 법무사 제도의 발전에도 저해 요소가 되고, 또 법무사가 생활법률 전문가로서 서민들한테 가장 가까이 다가서는, 그리고 가장 사소한 문제라도 상담해주고 해결해주고, 이런 부분에 변호사로서의 할 부분도 있지만 법무사로서 역할 분담이 굉장히 크지 않느냐,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제가 계속해서 법무사를 해야 되겠다고 힘 닿는 데까지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법무사를 해보니까 저는 어떨 때는 제가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78세 노인이 제업자한테 굉장히 시달림을 받아서 자기 집을 다 설정해서 경매를 당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청구 일을 해서 대법원까지 사건을 갔습니다. 그런데 채권자는 법무법인에서 대리하고 있었습니다. 채무자는 신모 할머니인데 대리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무사가 제가 대리를 해줄 테니까 그러면은 국정에서 출석에 나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고를 하자고 해서 상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고 이유서를 제가 38쪽 상고 이유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됐습니다. 주 목적은, 그 파기의 주된 이유는, 사채업자는 그렇습니다. 돈 1억을 빌려줬습니다. 1억은 사전에 선이자를 공제합니다. 그리고 비용도 공제합니다. 비용이란 뭐냐면 공증합니다. 설정합니다. 다 공중 또다시 2중 3중으로 해서 계속 채권자로부터 앞으로 장래 받을 수 없다, 이런 것을 예견하고 그에 대한 그 대비책으로 아주 철저히 해놓은 그 집행력을 갖춰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는 선공제 이 부분은 채권 원금에 포함돼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판결이 파기환송이 1억을 빌려면 8,700이었어요. 그럼 8,700, 1,300이 선이자예요. 공증료 300하고 또 거기 알선료 뭐 이렇게 하고 200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 부분이 파기환송해서 자 원금이 8,700이다 라고 해서 파기환송 돼가지고 그 부분이 다시 원심에서 인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제가 신모 할머니한테 전혀 돈 받지 않았습니다. 수수료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가슴 뿌듯하고 내가 법무사로서 긍지가 있구나, 이렇게 느낀 것은 대법원의 법무법인을 상대해가지고 법무사가 상고 이유서 38쪽에 법원도 이건 맞구나 라고 손을 들어줄 때, 그때 그 심정은 정말로 저는 말할 나이도 없었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와서 울었습니다. 저한테. 그럴 때 같이 눈물을 흘렸어요. 고맙습니다. 저도 이런 부분에서는 참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그 슬픔과 기쁨이
교차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여러 가지 경험하셨는데 이제 1심, 2심, 3심까지 경험을 네, 그게 흔치 않은 경험. 법무사라는 직업이 참 그런 때 참 진짜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도와드릴 수 있다. 내가 하기에 따라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이렇게 도와드릴 수도 있다는 게 너무나도 좀 행복할 때가 많아요. 진짜. 상당히 많은 경험을 하시고 또 그 법무사로서 정말 좋은 게 법원 관련 사건을 우리가 많이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런 소송 사건에서 야 그 대법원까지 가는 그 상고 이유서를 38페이지 그걸 다 외우고 계세요. 항상 보면 38페이지 뭐 2000 몇 년 몇 월 뭐 이런 거죠. 약간 되게 명석하신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러신데 그걸 하면서 사실 어디 가서 하면 그런 거 뭐 몇 천만 원을 달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정도의 내용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상고까지 가면.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요 그 사건의 사채업자는 첫째 저희가 그랬습니다. 제가 항상 채권한 채무자로부터 유임 받으면은 저희가 사건을 파악해서 봅니다. 이게 쟁점이 뭐냐. 그리고 이 사건의 주된 채권자나 채무자가 우리 법무사한테 유임하는 목적이 뭐냐. 이런 것을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생활법률 전문가로서의 그 긍지가 어떨 때는 또 좀 훼손될 때도 있습니다. 법무사가 뭐 변호사 뭐 이렇게 하면은 그 부분에서 서로 다툼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을 신뢰하느냐 이거 문제거든요. 그래서 서민들한테 그런 부분들을 잘 알려줄 수 있도록 법무사가 한층 더 그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또 재규정을 잘 숙지해서 또 당사자들한테 유임받은 당사자들한테 만족감을 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또 해봅니다. 네, 오늘 또 김정실 법무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법무사가 뭐 등기뿐만 아니고 집행에 있어서도 정말 최고의 전문가가 아닌가 또 이런 생각 그렇죠. 많이 들고 또 상고심까지 또 할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법무사들도 많이 있다. 이런 것도 알게 된 것 같습니다.